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판 여러분.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 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숨막히게 돌아가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오늘은 이 가장 지금 19세기 말에 가장 뜨거웠던 청일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유료 회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계좌번호로 보이시는 거는요. 저기는 일회성입니다. 그 SC제일은행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는 일회성이고요. 저희가 이제 자발적 유료 회원 모집 매월 17반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는 저거는 이제 그 02711-9642번으로 전화 주시든지 아니면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우측 상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자, 응원 문자도 샵 7079-0325 주시면 감사하고요. 페이팔도 gdwatch21@gmail.com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 1만 원에 정기 후원해 주시면요,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이 꼭 필요하오니 자발적 유료 회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책 미리 보기도 있고요, 유료 회원 신청하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우리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이 나오면은 적으시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은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피눈물 나게 무기 개발했던 그런 기사들이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군은 변천사 사진들이 수십 장 들어있는데요. 이 자경화된 청소년들 교육에 매우 좋은 교재입니다. 자녀들에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 문의는요, 02711-9642번이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방송을 만드는데요. 기본적인 줄거리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이 김재동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서점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꼭 사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라 고구려 백제를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불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국 불교. 그거를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 이 하나님, 성경, 기독교 문명을 빼고는 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교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종교 서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활동 자체가 이제 사실은 기독교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종교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를 종교 서적으로 보지 마시고 근현대사 책이라고 보시고 좀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875년 3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출생하셨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1895년 11월 29일 날 20살의 나이로 1895년 4월 2일 날 친구들의 권유로 이 아펜젤러 이 선교사가 하는 배신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1895년 11월 29일, 그러니까 한 7개월, 8개월 정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명성황후의 황후의 원수를 갚겠다는 계획, 춘생문 사건이라는데 연루가 되어 가지고 황해도 평산에 있는 누이 집에 3개월 동안 피신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명성황후 민씨를 민비, 우리 또 혹은 뭐 민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 시해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을미사변이라죠. 그거를 복수를 한다기보다는 그 이후로 이제 고종 황제가 거의 일본한테 사로잡혀 있다시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고종 황제를 빼내 가지고 저기 미국의 대사관으로 피신을 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가담을 했다가 이게 뭐 사전에 또 뭐 밀고가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사전에 탈로가 나서 뭐 흐지부지 되고 뭐 주동자는 잡혀가 죽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찌든 간에 그 뭐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 보고 친일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일본에 사로잡혀 있던 고종 황제를 빼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는 했지만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게 뭐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뭐 제가 이제 이 사건 그러니까 춘생문 사건이 어떤 건지 저희가 잠깐 알아보면요. 이제 그 전에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요. 거문도에 영국에 이제 그 배가 와서 군함이 와서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1885년 음력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과 소련의 수호 조약 체결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요. 갑자기 왜 거문도에 영국이 왔냐? 그 전에 영국은 1840년대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홍콩이라든지 이쪽에 거점을 중국으로부터 이제 뺏은 다음에 거점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1860년이죠. 60년에 이제 제2차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베이징까지 이 베이징까지 또 점령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 또 뭐 텐진에서 조약을 맺고 뭐 등등등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1860년대, 70년대, 80년 그때는 벌써 이 서해 바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소련이 뭐 소련하고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하니까 영국은 사실은 1850년대부터 거의 한 수십 년 동안을 이 러시아의 팽창, 남하를 막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걸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 틀어막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아시아까지 왔는데 이제 힘에 이제 딸리는 거죠. 이제 원체 점령하고 오다 보니까는 점령한 지역이 많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음력 1월하고 음력 4월하고 음력 9월 총 3차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동학 농민운동은 제가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인 줄거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이 94년도 7월 25일부터 95년도 4월 17일까지 청일전쟁이 있었고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청나라가 패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1895년 4월 17일에 뭐 3월 23일부터 이제 뭐 협상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하다가 4월 17일 날 요동반도하고 대만을 할량한다. 이제 요동반도하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이제 빼앗는 거죠.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여기 이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청나라가 조선의 이 종주권을 영구히 포기하고 조선의 완전한 해방을 승인한다 이래 되어 있고요. 청나라는 요동반도와 타이완섬 그리고 펑후제도 타이완섬 이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그 대만 스트레이트 대만 해협 사이에 보면은 펑후제도라고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일본에 넘긴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청나라는 일본에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약 발효 시점부터 7년 이내에 총 8회에 걸쳐서 배상금을 분납하고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5%의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 이 돈은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일본 돈을 환산하여 3억 6천만 엔이었고요. 이것은 청나라의 3년치 예산 그리고 일본의 4년 반치 예산에 대한
그런 이 배상금을 이렇게 받아낸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한몫 챙긴 겁니다. 예. 그리고 청국은 사스, 충칭, 수저우, 항저우, 개항과 일본 선박의 장강이라면 양쯔강입니다. 양쯔강 안쪽으로 그리고 그 부속 도서,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 그러니까 이 양쯔강 안쪽으로 일본이 막 해주고 다니겠다는 거죠. 그거를 용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인의 거주, 영업, 무역의 자유를 승인한다.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식민지처럼 돼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6일 있다가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의 이런 시모노세키 조약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삼국 간섭이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 일본이 화가 나 가지고 한 10년 정도 후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제 한판 붙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완전 묵사발 내버리는데, 사실은 이 삼국 간섭이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고종과 이 민씨 세력이라 하죠. 뭐 이쪽은 이제 친러시아화가 됐습니다. 아,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그러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이 명성황후 민씨를 뭐 이게 암살을 합니다. 이게 을미사변인데 1895년도 10월 8일 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춘생문 사건이라는 게 1895년 11월 29일 날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1896년 2월 11일 날 이 고종 황제가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가버리는 아간 파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춘생문 사건이 벌어질 때 김홍직 내각의 반대파가 주동하고, 을미사변 때 이제 외국 공관으로 피신한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재필 뭐 이런 뭐 하여튼 이 좀 일본하고 이렇게 어떻게 좀 하려고 했던 그런 개화파들이 주도를 하고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 에비슨, 뭐 헐버트 이런 미국의 선교사들도 이 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미국인들이 뭐 연관이 되고, 조선에 와 있던 러시아 공사도 연관이 되고, 뭐 하여튼 이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8번에 보시면은 이제 아간 파천이 나오고요. 아간 파천 이후에 그 밑에 그 다음 넘기세요. 예. 그 8번에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색 줄이 7번이고 그 밑에 8번인데, 아간 파천 다음에 보면은 제1차 영일동맹이 1902년도에 맺어지고요. 그 다음에 1904년도 2월 8일부터 1905년 가을까지 한 1년,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 1905년도에 맺어지는데, 만주와 중국, 이게 뭐냐면 가스라 데프트 조약 핵심이 뭐냐면요, 만주와 중국에 대한 이권을 독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 야, 너 그냥 조선만 먹어, 저기 만주 쪽 얼씬거리지 마. 그게 가스라 테프트의 밀약의 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 비용이 자꾸 딸리다 보니까 만주에 있는 철도나 광산 뭐 이런 걸 이권을 이게 챙겨 먹어버리는 거죠. 1907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 32살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일 관계가 이게 청산이 돼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일본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을 할 거다, 이런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1941년도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야, 어떻게 저런 걸 알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런 거문도 사건부터 아간 파천, 그리고 러일 전쟁, 뭐 가스라 테프트 밀약 뭐 등, 뭐 일본이 만주 이권을 이제 점령하고 이 미일 이런 관계가 무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다 정세를 꿰뚫고 있었던 거죠. 이게 32살 때고 이제 41년도 같으면 한 40년 지난 6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니까, 그 벌써 그러면 67세, 68세 뭐 그때
쯤에 책을 썼다는 거니까요. 이제 뭐 거의 국제관계에서 빠꼬미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청일전쟁 전에 국내외 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894년에요. 봄에 전라도에서 제1차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하여 가지고요. 조선 정부가 이제 양력 5월 7일 날 이 홍계훈 양호초로사로 임명을 하고 홍계훈을 양호초로사로 임명을 하고 진압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진압을 하다가 이제 정부군이 이제 장성에서 격파가 돼 버리고요. 이 전남 장성입니다. 격파가 되고 농민군이 이제 31일 전주까지 쭉 밀고 올라오고 함락이 되고 1894년 6월 2일에는 또 6월 2일 날 전주가 함락됐다는 보고를 이제 조선 정부가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농민군을 더 이상 진압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모군란 진압 때 했던 것처럼 전례에 따라서 청나라에 위안스카이 이홍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구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청나라의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모군란은 또 어떤 사건인가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1882년에 해고된 구식 군인들이 자기들이 13개월 만에 그 봉급을 쌀로 받았는데 여기에 겨하고 모래가 섞여 있으니까 열받는다 해가지고 들어 엎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1873년에요. 이 흥선대원군이 탄핵이 되고 척가파들, 위정척사, 이 척가파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관직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운요 사건, 일본의 운요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강제로 조선을 개항을 시키는데 이게 1875년 강화도 조약이죠. 강제 개항이 돼버리고 1876년 2월 27일 날 일본과 이제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씨 일가 그러니까 명성황후라 하는 이 민비라 하는 이쪽 민씨 일가들 실정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1885년 또 거문도 사건 영국한테 거문도가 이제 점령당하고요.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민심이 이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후에 복귀를 위해 가지고요. 이재선의 영모 사건 등등 해서 끊임없이 정권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씨 이제 일가들은 자기들 정권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민씨 일가족들이 대거 이제 이 조선의 정계에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화파를 대거 기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불안하니까 이제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891년부터 이제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이게 별기군이라 해가지고 총 들고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또 흘러가냐면은 그 구식 군인들이 이 별기군을 또 정오를 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급여가 한 13개월 연체가 되고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 민씨 일가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떼먹었다 이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개월 만에 이제 쌀을 받았는데 거기에 모래하고 쌀하고 이런 게 섞여 나오니까는 자기들이 이 신식 군대 때문에 잘렸다는 그런 불평 불만 플러스 알파로 13개월 동안 월급 못 받아가서 열받은 거 플러스 근데 받았는데 이 쌀도 제대로 나온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섞여 있으니까는 가라업자 정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882년에 이모군란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거를 이 흥선대원군이 민씨 측 이런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또 뒤에서 사주를 하고 또 모략을 꾸미고 이렇게 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씨 측 그러니까 이 민비 이쪽 가족들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나라군이 들어와 가지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잡혀가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척가파가 완전히 이게 제거가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사실 조선은요, 청나라의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 민씨 세력이 이제 조정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이때 김옥균 등 급진 계하파들을 대거 이제 등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의 중책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난을, 이 이모군란을 진압했다는 축하를 위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개최하는데, 이때 이완용하고 뭐 서재필 등등이 이제 출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모군란, 소위 말해가지고 이 민씨 측, 이 민비 측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식 군대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는 소위 말해가지고 저기 중국 몇 청나라를 끌고 왔네? 이 뭐야? 돈은 뭐 우리한테 받아가고 충성은 청나라에 갖다 바치나? 이런 이제 불만이 서서히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을미사변, 명성황후 이 민비를 갖다가 일본이 시해하는데, 갑자기 그냥 뭐 이 소위 말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확 죽여버린 게 아니고, 이때부터 서서히 이런 악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이 이제 일어나고요. 이제 1884년 12월에 서구식 근대화를 이제 급진스럽게 추진하는 이제 이런 저기 뭐라 해야 됩니까? 뭐 그 김옥균 뭐 이런 분들이 하여튼 뭐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민비가 너무 이 저 중국을 이 저 청나라를 이제 끼고 돌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구식으로 근대화하자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3일 만에 진압이 돼버립니다. 이때 이제 서재필이 19살이었고요. 이 당시에 세계 정세, 자본주의, 조선의 개혁, 청나라 세력 제거 뭐 이런 것들이 갑신정변의 이제 주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씨 측, 민비 쪽에서 이제 청나라에 이제 원군을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이미 이모군란 때 벌써 한 1,500명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 저 서울 근교에 한성 근교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1,500명이 와가지고 진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갑신정변을 했던 측에서는 군사력이 별기군 50명 하고요, 일본이 200명을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한 50여 명 남짓으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뭐 1,500명이 오니까는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눈치 보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이제 갑신정변이 이제 진압이 되고,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전부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 이제 또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하고 이제 이 일본이 이 민비, 명성황후 이쪽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선이 청나라 쪽에 달라붙어 가지고 일본을 자꾸 몰아치니까는 일본이 한성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1885년에 갑신정변 때 당시에 일본의 뭐 영사관, 뭐 공사관도 불타고 뭐 등등 이래 했기 때문에 배상해라. 뭐 그러고 있고, 뭐 저기 조선 측은 갑신정변의 이 주도자들을 일본이 빼돌렸다. 뭐 이래가 티격태격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배상을 해줍니다. 일본한테 조선이 배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거문도 사건이 1885년에 또 생기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생기고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 영국은 청나라한테 야 조선은 뭐 청나라의 속국 아니냐, 우리 좋게 협상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고, 또 청은 1886년에 고종을 폐위하려고 또 그런 뭐 준비까지 했고, 뭐 하여튼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벌써 조선을 식민지화 시켰다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간섭이 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청나라군이 들어오니까 또 일본군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완전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이 조선반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텐진조약을 맺는데, 이게 텐진조약이 뭐냐면은 일본과 일본과 청나라가 야 우리 공동으로
저기 한반도에서 이제 그 조선반도에서 철수하자. 군대를 2개 다 빼자. 그리고 소위 말해가지고 저기 만약에 군사적으로 이 뭔가 이 군사 행동을 조선반도에서 할 것 같으면은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협약을 맺습니다. 이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지고 민씨 측이 또 청에 원병을 요청하니까 일본군이 이제 또 들어오는 거죠. 그 텐진 조약에 따라 가지고 청이 들어오네? 우리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텐진 조약은 이 갑신정변 이후에 이 조선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일본군도 빠지고 청나라도 빠지자 뭐 이런 거였고, 이모군란 때 동학혁명 때 그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니까 일본군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둘이 이제 붙어가지고 청일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청일 전쟁이 왜 벌어지냐면은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아주 서서히 설명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그 내각 총리 되시는 이토가 그 중의원에서 이 탄핵 소추, 그러니까 이 잘리게 생긴 거죠. 잘리게 생기고 정치적 궁지에 몰리니까 야 이거 전쟁 한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한반도에다가 전쟁 한번 일으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에 이제 이 소위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뭐 조선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내정 개혁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쓱 밀고 들어오는데 이제 일본군 8,000명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 대규모 군인이 지금 들어오니까는 조선에서는 당황하고 야 철수해라고 하니까는 또 이제 정부군하고 동학 농민군하고 사이에서 전주 화약이 또 맺어집니다. 아예 뭐 그만합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청나라 군대도 지금 동학 농민의 난 때문에 들어왔고 이 일본군도 들어왔는데 이제 뭐 있을 명분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일본은 이미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조선에서 이제 공동 철병안 대신에 조선의 내정을 공동으로 우리 개혁하자 이런 안을 청국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때까지 자기 나라 속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둘 다 빠지자, 이것도 손해보는 장사인데 둘 다 조선을 나눠 가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일본이 청나라에 제1차 절교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겠다고 이제 강행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청나라도 야 너 빠져라 그러고 러시아나 미국도 일본한테 야 철수를 요구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의 내부에서 지금 이 이토 히로부미가 잘리게 생기니까 전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일본 정부가 이 청나라에 2차 절교서를 또 보내고, 그리고 또 영국의 힘을 끌어당깁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영국이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이 영국에 가가지고 야 우리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영일 신조약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영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얻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서두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최후 통첩을 공격하라고 공격 개시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일본이 1894년 7월 23일 날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흥선대원군과 김응집을 앞세운 친일 정권을 수립합니다. 아까 흥선대원군은 이모군란 때 잡혀가지고 텐진으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사실상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는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막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이제 7월 5일 날 1894년 7월 5일 날 청나라 군함과 청국의 정원군을 태운 영국 수송선 가오슝호를 일본 해군이 기습으로 격침을 시킵니다. 이 풍도 앞바다에서 격침을 시킵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치고받고 이제 뭐 싸움이 시작됐는데, 일본 육군은 또 아산에서요, 아산에서 이 청나라 군대를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육군과 해군에서 완전히 청나라를 박살낸 다음에 이제 8월 1일 날 비로소 청나라에 정식으로 선전을 포고하고 청나라도 오 알았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대일 선전 포고를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군이 점점 밀고 올라가서 평양에서 집결을 한 다음에 청나라 군대 14,000명을 격파하고 또 17일 날은 황해 전투에서 청나라 이 북양 함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일 전쟁이 한반도에서 엄청나게 터졌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 그만하자고 이제 그 청나라가 이제 뭐 그만합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은 지금 유리한 지금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더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밀고 올라가가지고 요동반도도 점거하고 그 대련도 점거하고 뭐 산동반도 점거하고 북양함대 기지 다 공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국이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하니까 1895년 4월 17일 날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하고 이제 요룡반도 뭐 등을 한량한다 이렇게 뭐 그렇게 사인을 했는데 러시아가 자기들이 남아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걸리적거리고 있으니까 야 뭐야 다 빼 해가지고 이거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때 이 지금 우리 동학 농민 분들은 이 일본의 이 청나라에 붙어가지고 일본하고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일본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뭐 엄청나게 복잡한 전쟁을 제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이 잘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왜 이 왼쪽 상단의 사진 보시면요. 청일전쟁 전에는 일본하고 청나라가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놓고 서로 낚시질하고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 청일전쟁이 시작되고 나가서 평양성 전투에는 러시아는 없고 그냥 일본이 그냥 진격하는 청나라는 완전 박살났고 일본이 진격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청나라는 왜 이렇게 박살이 났는가? 그 거대한 청나라가 이 지금 그 청일 전쟁은 이 양무 저기 청나라에서 양무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무 운동. 양무 운동이 뭐냐면은 19세기 후반이니까 1861년에서 1894년까지 청일 전쟁 이전에 청나라 말기에요. 이제 청나라의 관료들 주도로 해가지고 이 군사 중심의 근대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기를 가지고 오면은 무기를 돌리는 물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갖고 와가지고 정치 체제도 개선을 하고 사회 제도도 개선하고 이렇게 가했어야 되는데 무기만 사온 거예요. 딸랑. 그러니까 이게 이 무기가 제대로 돌아가냐고요. 무기만 딸랑 사오고 기본적으로 그 돌리는 이론이라든지 뭐 이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무란 거는 청나라가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하는 뭐 그런 교류 등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일 전쟁도 완전히 박살난 거고 그 전에 보면은 1860년도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한테 베이징이 점령당해서 한풍제가 열하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2차 아편전쟁이고 1840년에는 1차 아편전쟁 영국 그 함대한테 박살이 나가지고 뭐 홍콩도 뺏기고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뭐 이 당시에 뭐 너덜너덜해진 상황이었고요. 이미 또 러시아도 밀고 내려오고 있었고 등등등 하여튼 청나라 전에 이 일본의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살이 난 거였고요. 여기 사진을 왼쪽에 보시면은 일본에 항복한 청나라 북양 함대 사진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전투 중인 일본 보병 뭐 사진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돌아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시국 사건에 또 엮였고 이렇게 국제상 정세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이제 이 해박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영어를 하니까는 해외에서 소식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청년 이승만이 졸업 후에 협성회 회보라는 걸 창간을 합니다. 이 1898년 1월 1일 날 창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낸 첫 민간 신문인데요.
학생들이 인쇄가 가능했던 점은 그 당시에 배제 학당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 성경하고 찬송가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찍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순 한문체고요. 그 이제 총 4면이고 1면은 논설, 2면은 국내 정세, 3면은 국외 정세, 4면은 뭐 학생의 소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협성의 회보라는 거를 이제 찍어내서 이제 개몽도 하고 있고 했고 이게 총 14호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1898년 4월 2일 날 이제 종간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게 이제 일간지로 바뀌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일신문입니다. 왼쪽이 매일신문이고 1898년 4월 9일 날 이제 매일신문을 창간을 해가지고 1899년 4월 달 한 1년 정도 하고 폐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그 하고 유영석하고 이 신문 찍어냈던 노하우에다가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네요. 자금을 대고 해가지고 제국신문 발음으로 하면은 대국 디귿에다가 여의 대국신문 그 당시 표현입니다. 을 창간을 했습니다. 1898년 8월 10월 여기까지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청년 이승만이 그 서재필 박사 만나고 윤추호 박사 만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또 배우면서 이 독립협회 만들고 연설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구속되는 시국 사범으로 구속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서재필은 갑신정변 때 그때도 관여가 됐었고 윤추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방 세계의 그런 여러 가지 문물들을 많이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배제 학당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배우고 행동하고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또 몸으로 띄우고 몸으로 때우고 뭐 시국 사건에 또 가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소위 말해서 국제 정세 플러스 영어도 배웠고 서재필한테 들었고 윤추호한테 들었고 이러면서 이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던 거죠. 이런 공부가 된 이후에 이제 독립협회도 창간하고 그 위에 더 많은 연설을 하다가 이제 이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런 역모에 가담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방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주에 할 텐데 저희가 이 내용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서적에 알기 쉬운 그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그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 책은 저희가 넣었습니다. 왜 넣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청년 시절 때 어떠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왜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 시국 사범이 됐는지 그런 뭐 역모에 가담하게 됐는지도 알게 되고 나중에 그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소위 말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왜 싸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간에 이 청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 내막을 이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후에 1920년대에 소위 말해서 이 저 상해 임시정부가 그 상해에서 뭘 했는지 뭐 레닌의 자금 받아가지고 공산당 활동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길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조금 뭐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복잡한 내용인데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